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이버대학교 웨비나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석해 주신 총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대학신문사 최용섭 발행인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서밋은 한국대학신문과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원격 교육의 확대와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대학교의 원격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이후 일반 대학보다 오히려 사이버 대학의 교육의 질이 더 낫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은 짧은 시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대학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내 사이버 대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총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020 사이버대학교 프레젠트 서밋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석 총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학교명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님이신 사이버한국외대의 김중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부회장님이신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진성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의 이원묵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이은주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정무성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진사이버대학교의 조방재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의 최원석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대학신문사의 홍준 대표이사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원격대학협의회의 김영철 사무국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이혜정 소장님의 기조 강연과 질의응답 그리고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각 세션별로 20분간의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참석 총장님별로 5분간의 지정 토론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교육과 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님의 언택시대 원격 교육의 방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혜정 소장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및 이러닝 지원부장,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객원교수, 일본 홋카이도 대학교 고등교육연구개발센터 특임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서 아주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돌리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이버대 총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은 대학 교육의 혁신 혹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평가 혁신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저의 원래의 전공은 20여 년 전부터 원격 교육, 이러닝, 온라인 교육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20여 년간 원격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초기부터 원격대학은 약간 제도적으로 일반 교육하고는 분리되어 왔었습니다. 1972년도에 방송대가 처음으로 하나의 원격 형태로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일반 학교들과 달리 방송대학을 위한 법이 따로 있었고요. 2001년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사이버 원격대학이 막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사실은 일반 대학
대학과 구분되게 고등교육법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교육법에 있어서 그때의 전문가들은 많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 이제 사이버 대학에 대한 이제 법이 제도가 다시 분리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차별이고요, 한편으로는 보호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대학 이런 원격 대학에서 하는 종류의 수업을 일반 대학에서는 못하게 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는 뭐 몇십 % 이상, 20% 이상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학위를 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 정책을 계속 우리나라는 20여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 대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학위도 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20년은 사이버 대학과 일반 대학이 제도적으로 분리가 된, 뭐 그게 분리가 차별이든 보호막이든 어쨌건 제도적으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다른 마켓, 다른 고객, 다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분리가 거의 이제 모호해지고 구분이 거의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이제 제도나 어떤 다른 독자층 혹은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해외 대학의 원격 수업 형태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인데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대학입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사실은 98년, 99년 이후로 이제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도, 2001년도 이럴 때 막 사이버 대학이 막 이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격 교육, 사이버 교육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원격 대학이 강의를 촬영해서 찍어서 올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일까? 그것이 최선일까? 그것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그때서부터 이제 웹 기반 교육, 뭐 이 온라인 교육, 뭐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이러닝, 뭐 각기 다른 종류의 용어로 무수히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제 연구 분야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 온라인으로만 해서도 완전히 너무나 탁월한 퀄리티의 원격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항상 사이버 대학들이 막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사이버 대학에 계신 분들조차 그래도 면대면이 낫지 않냐라는 인식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2000년도 초반부에는 박사과정이었는데 정말 허를 찌르는 감동의 퀄리티의 완전 온라인 교육 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학자적 욕구가 커서 그때 다시 이제 전 세계를 막 수배를 하고 있었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강의를 직접 수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대학원 박사과정이었는데 그 과목은 석사과정 대학원 과목이었고요. 정규 그 캠퍼스에 사는 정규 학생도 들을 수 있고 저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들을 수 있었어요. 무슨 입학시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슨 성적표하고 토플 정석조만 내면은 수강을 할 수가 있었고요. 캠퍼스 내에서 그거를 듣는 정규 학생들은 학위 과정이지만 저는 학위가 아니라 그냥 한 과목만 듣는 거였기 때문에 성적표만 나오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이 당시서부터 이미 UBC는 똑같은 강좌를 수강 신청 편람해 보면 완전히 면대면, 그 다음에 완전히 100% 온라인, 그 다음에 블렌딩,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라인도 캠퍼스에 사는 캠퍼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조차 완전 온라인을 수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이렇게 저처럼 외부에서 들어간 학생과 그 다음에 정규 내부에 있는 학생이 섞어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밴쿠버를 가본 적이 없고 그냥 100% 한국에서 온라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 초반이고요. 되게 놀라웠던 거는 굉장히 모범적이라는 온라인 강좌인데 13주가 한 학기였어요. 그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내내 단 한 번도 교수의 강의 녹화가 없었어요.
완전히 100% 텍스트와 그다음에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텍스트가 교수자가 혼자 그냥 조금 재미없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쓴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 맥락으로 치면 구성자가 같은 사람들이 좀 도와줘서 그런지 굉장히 재미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책 같은 거를 왜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구성돼 있잖아요. 텍스트하고 만화가 조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의 동영상을 듣는 것 못지않게 혹은 심지어 더 이해가 잘 되게 구성된 그런 텍스트 컨텐츠였고요. 중간중간에 생각할 거리,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렇게 활동할 거리를 계속 면밀하게 설계를 한 그런 텍스트 컨텐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주 동안 60명이 정원이었는데 20명이 따로따로 이제 조별로 나눠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13주 동안 상호작용 그 글이 6,000개 이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그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끔 수업이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수업에 등록을 하자마자 저한테 4명의 튜터가 어사인이 됐는데요. 하나는 어드민 튜터예요. 어드민 튜터는 등록하고 뭐 언제까지 뭘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학사 일정을 다 챙겨줘서 제가 그걸 깜빡 잊고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챙겨주는 그런 튜터고요. 테크놀로지 튜터가 있었어요. 테크놀로지 튜터는 생각해보세요. 2000년대 초반 보면은 굉장히 인터넷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금 쉽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테크놀로지 튜터가 제 컴퓨터에 접속해서 바이러스도 다 청소해주고요.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 도서관에 직접 프라치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제 집에서 그 도서관의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믹 튜터가 정해졌는데요. 20명당 1명씩 아카데믹 튜터가 정해져 있는데, 굉장히 제가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아카데믹 튜터가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가 설 연휴 기간이 있어서 한 3일 동안 접속을 못했는데, 그때 왜 접속을 안 했냐, 뭐 어디 아프냐, 무슨 일 있냐, 너무 걱정된다, 계속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미안해서라도 접속을 안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관리자 역할을 굉장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 튜터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과제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키워드를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과제 그 자료들의 리스트를 보내면 그 리스트에 있는 논문이든 자료를 24시간 이내에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거를 PDF로 보내주기도 하고, PDF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팩스로 보내줘가지고, 시차가 다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팩스가 온 방 안에 넘실넘실 이렇게 넘쳐나서 우렁이 각시가 왔다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은 오로지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을 설계하게끔, 이제 이거는 학생들은 모르는 건데 교수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강의 클리닉 닥터라고 저는 표현해요.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인데요. 한국의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는 희한하게 이렇게 교수님 자료를 PPT 약간 디자인 잘하는 스크린 디자이너의 개념으로 이상하게 잡 디스크립션이 됐는데, 여기에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는 교수보다 급여가 같거나 많거나 임 정도로 고퀄리티입니다. 근데 이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의 역할은 뭐냐면, 스크린 디자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교수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수업 전체를 리모델링을 합니다. 당시 실러버스를 보면서 당신은 어떤 능력을 기르고자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과제는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기르고자 하는 그 능력을 기르게끔 설계되어 있는지, 평가 시험 문제 있으면 퀴즈 같은 걸 보면 이 퀴즈는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그 능력을 기르게끔 설계되어 있는지, 정말 수업 내용의 본질적인 그 역량을 제대로 기르게끔 설계되어 있는지, 그거를 구조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같이 매주 교수와 만나면서 매주 교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수 본인 스스로 이거는 아닌데, 이건 쓸데없는 퀴즈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수업을 설계를 재구조화, 리모델링을 하게끔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인스트럭션 디자이너가, 저는 그래서 강의 클리닉 닥터라고 그냥 개념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는 별로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UBC 사례는 서울대에서 대학원에서 한
3과목 정도 듣는 정도의 학습 효과? 그러니까 그거 한 과목을 들었지만 엄청난 퀄리티에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했고 그렇게 하게끔을 만들었고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고 단 한 번도 강의 동영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대면으로 이루어진 몇 과목 이상의 그런 퀄리티의 수업이라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원격 수업을 하는 형태를 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대학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학하고 완전 온라인 대학하고가 차이가 없어지게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미네르바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다른 예시는 미시간 대학교인데요. 미시간 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대 정원이 1,800명인데 그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커버가 안 되잖아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55명 정원이 이렇게 계속 10수년간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정원제에 묶여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교수를 무한 뽑을 수도 없고 이렇게 강좌 정원도 무한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으면 그거를 전부 다 수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 400명 수강 신청 가능한 대형 강의를 열어요. 근데 실제로 수업에 교실에 참석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모든 수업은 촬영을 해서 강의를 하는 모든 수업은 촬영을 해가지고 24시간 내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은 캠퍼스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조차도 그 기숙사 방에서 강의 녹화본 올라오면은 그걸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보는 걸 선호합니다.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캠퍼스 기숙사에 살면서 그냥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는. 그래서 오프라인 선생님 교수들조차도 출석 체크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는 코딩 잘해야 되잖아요. 코딩 과제 내주고 코딩 실력 얼마나 좋은지 그걸로만 평가하지 출석 자체를 체크하는 그런 거는 본질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그 교수도 알고 학생도 알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온라인 학교인지 오프라인 학교인지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애리조나 주립대 예시인데요. 애리조나 주립대가 4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교 1위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근데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는 그 주립이고 명문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혁신에 성공을 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그 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예산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 예산 받는 게 9%이고 91% 재정 자립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받으면서 이제 규제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에서 어떻게 혁신을 하게 됐는지 그 혁신의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서 이제 며칠 동안 거기에 있는 교수들, 보직 교수들, 뭐 연구하시는 교수들, 뭐 강의하시는 교수들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하나는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얘기,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가 보직 교수는 정책일 수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일 수도 있고 강의하시는 분은 이제 수업일 수도 있고 그 업무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하는 내내 학교의 미션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해도 제 수업이 제가 속한 대학의 서울대의 미션과 제가 수업하고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미션이 연계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거를 생각해야만 한다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그것을 미션하고 계속 그렇게 구성원들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원해주는 인력이 250명이 있었고 그중에 100여 명이 아까 말씀드린 강의 클리닉 닥터였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인스트럭션 디자이너들이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과별로 적극적으로 융합해가지고 레드오션은 들어가지 않고 블루오션에서 탑이 되는 그런 전략을 써서 그래서 명문대가 아닌데 특정 부문에서 탑이 되는 그런 전략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공지능 시대에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비반복적인 대인 관계와 비반복적인 육체노 그 분석 업무가 점점 그런 직업이 이제
확산될 것이고 반복적인 인지 업무나 육체노동 이런 것들은 점점점 직업이 인공지능이나 기계에 대체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미래의 콘텐츠, 미래의 역량을 기르려면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애리조나 주립 때는 이렇게 했어요. 학생을 성공시키는 게 훨씬 미션이다. 그럼 학생을 성공시키는 걸 뭘 학생을 성공시키는 거냐? 구체화했어요. 90% 이상이 1학년 끝나고 나서 그만두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많은 미국 대학들은 사이버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만두고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90% 이상을 유지시킨다. 이걸 성공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목표로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 구체화를 하느냐? 모든 수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목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교과를 완전히 숙지하도록 마스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거의 목표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잡았냐면 모든 학생이 C 이상 90% 이상의 학생이 C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1학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2학년 등록하고 3학년 등록하고 이렇게 계속 등록하게 리텐션을 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등록을 안 하고 드랍하는 비율을 5% 미만으로 한다.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좀 더 통찰력 있게 학생을 케어하게 한다. 그거의 목표는 구체화를 어떻게 시켰냐면 모든 학생들 중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매 2주마다 찾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게끔 했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지식을 기억하고 숙지하는 종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용적 학습,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충분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하위에 있는 그런 수업들은 출판사들, 교과서들 출판사들하고 협업을 해서 전부 다 학습자들의 학습 경로를 추적해서 우수한 학습자들이 가는 경로와 이렇게 좀 미흡한 학습자들이 가는 경로가 달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으면 즉시 시스템에서 피드백을 주고 진단을 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안내를 해서 학습을 완전하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교과서 일종의 디지털 텍스트북이긴 한데 한국에 있는 디지털 텍스트북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꺼내야 되고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활발한 토론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수업 방법을. 그렇게 해서 수업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어디를 해야 되나? 이게 2015년 이렇게 가을에 보면은 그러니까 수업을 드랍했던 비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들었고요. C 이상인 학생들이 72%에서 94%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제 일반 생물학인데요. 이게 다른 과목 이게 대학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미시경제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차이가 나고 훨씬 더 효과가 났다는 것이 이제 수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기 있는 학과가 아닌 예를 들어서 인류학이라든가 지질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에서 굉장히 완전히 아이비리그급 명문대보다도 더 연구비도 많이 따고 이렇게 하는 학교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원격 교육의 효과성을 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실 CAI 컴퓨터 베이스드 에듀케이션 그때서부터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효과적이냐, 대면 수업이 효과적이냐, 이러닝이 효과적이냐 이런 연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 모든 연구들을 다 모아서 메타 분석을 하면 결론은 별 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냐 아니냐, 대면이냐 아니냐에 의해서 교육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대면에서도 굉장히 잘 가르치는 수업이 있고 이제 부실한 수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라는 테크놀로지 때문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설계되고 학습자의 학습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그 교육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질이 퀄리티가 그렇게 결정이 된다. 그런 게 결론이고요. 독일의 원격 대학의
총장님을 지내신 오토 피터스라는 사람이 1998년도에 그때 막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원격 대학은 그 극도로 콘텐츠를 구조화하는, 콘텐츠를 구조화를 극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상호작용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사람이 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에 넣는 겁니다. 콘텐츠 속에 넣는 거. 그런 그 콘텐츠의 구조가 극대화되는 한 극단과 그다음에 그래도 교육은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지 해서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냥 콘텐츠보다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키는 그 한 극단, 이 양극단 속에서 어디가 교육학적으로 최적인지를 찾는 일이 앞으로 원격 교육의 혹은 원격 대학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1998년도에 하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수업과 구조화가 극대화된 수업은 어떤 게 더 낫지? 어떤 게 더 효과적이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이게 컨텐츠 기반의 그 셀프 학습 과정이 주로 개인 학습에서 성적 요인이 결정이 되고요.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상호작용 중심 수업에서는 소셜 러닝,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결정적으로 성적 요인이 보일 수가 있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성적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지식을 그냥 숙지하기만 하면 되는 종류의 공부는 잘 만들어진 컨텐츠로 혼자 공부를 하나, 아니면 진짜 아주 고퀄리티 교수가 1대1로 붙어서 과외처럼 그렇게 해주나 별 차이 없다예요. 그런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집어넣는 수업을 넘어서 꺼내는 생각, 그런 것들이 관건인 종류의 학습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컨텐츠로 해도 계속 선생님 혹은 동료들 간의 토론과 피드백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거의 퀄리티를 따라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꺼내는 종류의 수업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돈 쓰지 말고 그냥 이 상호작용 위주를 할 수 있는, 차라리 인력 지원에 예산을 쓰는 게 낫고, 굉장히 지식을 잘 숙지하면 되는 걸로 가는 그런 수업에서는 사람보다 잘 만들어진 컨텐츠 하나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이 결론입니다. 이러닝의 그 큰 축을, 이론적인 축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쪽은 상호작용, 이쪽은요 사람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혼자 셀프 프리는 혼자서 유튜브 그냥 보는 것 같은 거고요. 어드민은 로그인만 한 상태고, 어드민 플러스 튜터링은 간단하게 이제 튜터들이 관리해 주는 거고, 여기는 이제 교수자가 하일리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다른 한 축은 컨텐츠 개발입니다. 컨텐츠 개발을 그냥 개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텍스트 수준이거나, 아니면 강의를 촬영하는 거나, 아니면 외부로 만드는 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기반으로 만드는, 이런 게 이제 얼마나 구조화가 되느냐의 축. 여기는 컨텐츠 개발의 축이고요. 여기는 결국은 상호작용의 축인데, 이 축과 이 축 사이에서 어느 정도를 위치하게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코스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매 수업마다 혹은 기관에서 판단할 일인 거죠.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관건인데, 학생들이 이걸 보면은 이건 MIT 미디어 랩에서 MIT 미디어 랩에서 그 연구를 발표한 건데요. 교감신경을 측정할 수 있는 팔찌를 차고 교감신경을 측정했어요. 교감신경은 흥분, 집중, 각성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렸을 때 활성화가 되고요. 멍하니 있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실험하고 숙제하고 이런 부분에는 막 활성화가 되고, 수면 초반부에 잘 때 막 활성화가 되다가 이제 자고 나면 이제 별로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TV 시청이 이렇고요. TV 시청이 이렇고, 수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TV 시청하고 수업이 거의 아무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수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유창하게 설명을 하는 강의 동영상이고요. 어떤 선생님은 뭐 카메라도 못 보고 학생도 못 보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미흡하게, 유창하지 못하게 하는 강의 수업 영상인데요. 이거 두 개의 강의 평가를 하면 당연히 앞에 수업이 훨씬 더 강의 평가가 높게 나오고요. 얼마나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 앞에 수업을 뒤에 수업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학생들은 응답을 하지만 실제로 시험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학생의 두뇌 속에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한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잘 가르치는 강의든 조금 미흡하게 가르치는 강의든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다. 학생의 두뇌 속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면 그거는 수업 설계 자체가 일방향 강의가 아니라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상호작용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라서 학습 질 저하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냐?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건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지만 비판적 창의적 학습에서는 컨텐츠 개발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보다 훨씬 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교수가 설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일타 강사들이 하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모든 교수자들이 다 일타 강사와 혹은 명강사들과 경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하고 그리고 내 수업에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너머의 생각을 토론하고 피드백하고 상호작용해가지고 비판적 창의적 생각을 꺼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 방향은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는 교육을 넘어서 꺼내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고 결과를 주입하기보다 과정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보다 문제 발굴력을 찾아내고 그리고 지식이 소비자보다 지식의 생산자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그 획일되고 경직된 교육보다 그게 다 천편일률적인 강의 촬영 이런 거보다 좀 다양하고 유연하게 그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야지 일반 대학하고도 어떤 온라인 대학하고도 그 경계를 생각하지 않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혜정 소장님께서 우리나라 원격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그 포괄적인 그런 여태까지의 그러한 원격 교육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원격 교육이 더 큰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온라인으로만 판타스틱한 강의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시고 다양한 그 국가의 또 대학들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사점을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정 소장님의 그 기조 강연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중에서 우리 조방재 총장 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 주셔서 교수님 굉장히 오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우리 교육이 우리 현장에서 물론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주로 이렇게 집어넣기 위한 교육이 아직도 상당히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경험한 이런 교육을 우리가 다시 미래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잘 알게 되었고요. 물어볼 내용들은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격 형성, 전문성 신장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학년을 올라갈 때 90% 이상 수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 학생이 상호작용 횟수가 많았을 때 많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퀄리티 측면에서 더 영향을 주는지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완전히 굉장히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너무너무 잘 구조화된 컨텐츠로 거의 셀프 러닝을 하게끔 구조화된 수업 하나를 개발해 놓고요. 똑같은 수업인데 컨텐츠는 거의 주지 않고 제가 그냥 거의 상호작용을 해주는 이런 수업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두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디에 더 만족하느냐의 개념은 학생은 그게 컨텐츠냐 그게 상호작용이냐 이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만족합니다. 근데 그게 잘 만들어진 컨텐츠로서 지식을 잘 숙지하게끔 돼 있어도 학생들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뭐 때문에 만족했냐 그러면 컨텐츠 때문에 만족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호작용 기반 수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학생들의 생각을 꺼내고 뭐 진짜 비판적이고 창의적이고 다른 종류의 생각, 뒤집어준 생각 이런 거 다 해보는 그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뭐 때문에 만족했냐 그러면
그 상호작용 때문에 만족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컨텐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텐츠가 중요한가요? 이렇게 상호작용해가지고 배우는 게 진정으로 이런 게 진정으로 교육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진정한 배움은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끔 설계가 되면 그러면 학생들은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다음에 새로 등록을 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학교로 다 돌아가면 네. 강의의 컨텐츠를 통해서 지식 전달보다도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김중렬 총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 사실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파악하고 계시라고 좀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고 있지 못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제 원격 교육이 속된 말로 지금 떴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뭐 원격 교육이 뭐라는 거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사실 이 현장에 있으면서 아직 말은 무성하지만 갈 길은 멀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좋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은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 소장님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원격 교육이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울러서 그럼 사이버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뭐 구분이 없어진다. 그건 뭐 저희도 사실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네. 예, 뭐 너무 질문이 좀 도발적인가요? 아무튼 아니요, 답변 굉장히 좋은 주십시오. 질문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업에서 그 인식이 물론 가장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강의 동영상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은, 좋은 설계는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드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의 니드를 파악을 한다? 그거는 참고를 할 뿐이지 가장 최상의 디자인이라는 건, 설계라는 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고객은 몰랐는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딱 봤을 때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게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설계가 저는 최상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에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원한다고요? 다른 종류의 수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 뭘 원하는지조차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니드가 될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 전체가 한꺼번에 다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전략적 기획 과목 몇 가지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기 이전에 몇 개의 시범 과목을 완전히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굉장히 하이리 인터랙티브한 수업으로, 그리고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꺼내는,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렇게 뇌가 생각하는 엔진으로 바뀔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런 반응을 받으면, 그러면서 이제 시범적으로 그런 했던 사업들을 확장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총장님들의 예리한 질문을 아주 현답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주 사이버 대학의 어떠한 그 교육 혁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이혜정 소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장례 정돈을 위해서 3분간의 브레이크 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